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네, 그리고 김민욱 기자, 그리고 또 스트레이트에 새로 합류하게 된 서유정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노아베 일본 보이콧에 대한 그런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 기업에 투자했다는 그런 놀라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5년간 5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조 2,300억 원을 투자했는데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거부해온 미쓰비시, 이 미쓰비시의 계열사에도 875억 원을 투자했다 그래요. 대부분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왜 내 돈을, 내 노후 자금을, 국민 돈을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곳에 쓰는 것. 이거 자존심 상합니다, 저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이 전범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유정 기자 준비하셨죠? 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전력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은 모두 299곳입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만 수십여 곳에 달하는데요. 그중 상당수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포장이 돼서 세금 감면이나 부지 무상 임대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범 기업을 특혜까지 줘가지고 모셔왔다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다 받아줘 가면서 유치해온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네. 주민들의 안전 또 노동자들의 권리와 맞바꾼 전범기업 유치,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2008년 4월. 일본 기업인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장 용지도 값싸게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서 공단 내 각종 인허가와 애로사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본 경제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에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한 지방정부 대표. 우리 지사도 이 자리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은 당시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였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일본 기업 투자 유치 활동에 발벗고 나섰고 2011년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첫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투자 유치 1호 기업은 세계 3위의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 다이셀 시스템스 코리아. 경북 영천의 산업단지에 공장을 세워 자동차 에어백 부품을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경제자유구역 본래의 그 취지, 고용도 확대하고 또 기술 이전도 하는 그런 새로운 터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앞세워 이 기업에 땅 12,000여 평을 10년간 무상 임대해줬습니다.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에 취득세는 입주 후 15년까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땅 무상 임대나 세금 혜택 외에 드러나지 않은 특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다이셀 코리아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북도, 영천시와 맺은 투자 합의서. 노동 관련 조항에는 갑은 을과 종업원 간의 노동 분쟁 해결에 대해 을에 협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갑은 지자체, 을은 다이셀입니다. 노사 간의 분쟁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회사에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조항인데요. 우리 노동법은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노동 문제 해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노동자의 단결권, 또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꼭 헌법상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문제가 생겨도 다이셀의 요청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이셀에 최대한 협력한다는 조항까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다이셀 공장과 인접해 있는 국공유지에는 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사유지는 개발을 억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유지 소유자는 다이셀 공장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 겁니다. 당시 다이셀 측을 대표해 공무원들과 협상했던 전직 다이셀 임원의 진술도 투자 합의서와 일치합니다. 민간인 땅은 이제 언제 개발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볼 때 와서 밭 갈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그거를 걱정 말라고 자기네들이 개발 못하게 막아놓겠다고 그렇게 했죠. 심지어 다이셀을 빨리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인근 주민들의 안전도 무시하고 일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이셀은 화약을 터뜨려 에어백을 부풀게 하는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화약을 다루는 제조시설의 특성상 경찰청 허가가 필수였던 상황.
당시 지방경찰청은 주민들에게 화약 공장 건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할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다이셀 코리아 측의 메일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진행해야 한다. 주민 동의를 받는 건 이를 긁어부스럼 만드는 일이라며 주민에게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민의 안전이나 또 환경, 또 지역 경제의 어떤 안정과 같은 또 다른 중요한 공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러한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특혜에 특혜를 줘가며 모셔온 일본 기업. 그런데 이 회사는 한국에서는 특히 감추고 싶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모기업이 2차 대전 때 무기와 군수 물품을 만들어 성장한 대일본 셀룰로이드, 줄여서 다이세루라 불리던 전쟁 범죄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 업체로 끌려가 착취를 당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인원만 144명에 이릅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지금도 부모님이 들려준 당시 노역 생활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화약 공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 이제 아무래도 화약하면 좀 위험한. 그렇죠, 위험한 적이죠. 누가 좋아서 갖고 왔어요? 그냥 강제로 그냥 뭐 여기저기 다 끌려간 거죠. 남의 나라에 가서 강제 노역하는데 그 대어 받았겠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한 거죠.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특혜를 남발하며 왜 일본 전범기업 유치에 나선 걸까? 당시 이 투자 사업을 전담했던 다이셀 코리아 임원은 공무원들의 과도한 충성심과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일본 본사 가서 몰래 가서 백지수표를 내밀었다고 자기도 스스로 계속 떠들고 다닌 겁니다. 이건 무슨 전쟁에서 무슨 전과를 올린 그거 같이 떠들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업체를 위에 끌고 왔다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공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만든 투자 합의서 안을 보면 4명뿐인 담당자 결재란 아래로 칸을 더 만들어 8명의 이름과 직책을 넣은 것이 눈에 띕니다. 우리 부서 이름도 넣어줘라. 특히 이제 도지사나 그다음에 뭐 국장들, 시장이나 이런 분들 만날 때는 꼭 우리를 좀 같이 배석하게 해달라. 저도 실적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거기 이름을 올려야 공식적으로 공로가 인정이 될 테니까요. 당시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우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게요? 그냥 그 정도로 건실한 기업 정도 되면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감기 기반하고 해서 네. 만약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줘야죠. 야, 이건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갑과 을이라고 써있긴 한데 도대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동자와 회사가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 편을 들겠다고요? 아니 일단 지자체가 노동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주민 동의서도 받지 않고 그냥 어서 오시라고 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이건 굴욕을 넘어서 불법 아닌가 이거 걱정됩니다. 네,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졌죠. 심지어 투자 계획을 변경하고 계약을 파기할 권한도 사실상 다이셀 코리아에 있었습니다. 야, 이건 을이 아니라 슈퍼갑이네요. 네? 도대체 이 회사 어떤 회사, 얼마나 엄청난 기업이길래 왜 이렇게까지 퍼주고 또 저자세로 계약을 맺은 겁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이셀 코리아는 화약을 사용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죠. 네, 우리 법은 화약을 저장하는 공간의 규모나 또 저장량, 인원 등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수상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2011년 투자 합의 후 2013년부터 생산 가동에 들어가기로 계획한 다이셀 코리아. 그런데 공장 설계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화약류를 다루려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기술검토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약류 관련 법령의 안전 기준이 일본보다 훨씬 높은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끔. 안전하게끔 이 화약이 이게 터져도. 그럼 어떻게 다이셀 코리아는 지금처럼 다량의 화약을 한꺼번에 가져다 놓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걸까? 다이셀과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 간에 오고 간 내용이 담긴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법이 일본의 옛날 법을 따르고 있다. 한국은 한 공간 안에서 다룰 수 있는 화약량이 30kg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600kg까지 가능하다. 다이셀 코리아 측은 한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러면 투자에 차질이 생긴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반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시행규칙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정해놓은 화약량을 지켜야 하고 그 이상의 화약을 저장할 경우 최소 20cm 두께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벽을 둘러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얼마 후 협회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이셀 코리아의 주장을 이해했다. 제조에 필요한 최저 한도의 화약량을 설명해라. 양측의 협의 끝에 다이셀 측은 한국에서도 200kg의 화약을 한꺼번에 갖다 놓고 작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입장이 갑자기 달라진 이유는 뭘까? 협회는 다량의 화약을 가져다 놓고 작업할 수 있는 근거로 법 시행 규칙의 긴급 탈출 장치를 꺼내들었습니다. 비행기나 우주선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는 긴급 탈출용 장비를 만들 때 장비가 대형인 만큼 예외적으로 4,000kg까지 화약을 가져다 놓고 쓸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협회 측은 크기가 훨씬 작은 자동차 에어백 제조 공정에도 긴급 탈출 장치 조항을 적용해줬습니다. 이런 특혜성 규정을 적용받은 업체는 몇 군데나 될까? 국내 생산 업체는 없는 거예요? 다이셀 하나뿐이죠. 그러니까 다이셀이? 네, 그렇죠. 당시 같은 제품을 생산하던 국내 업체의 시설을 보면 특별 조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 한화는 한 공간에서 30kg의 화약을 다룰 수 있었고 그 이상의 화약을 둘 공간은 따로 마련해 3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분리했습니다. 그냥 콘크리트 공벽을 쳐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폭발을 하더라도 제가 막아줄 거 아니에요. 녹음나는 거고. 하나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서 어떤 항목을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쓰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다이셀 코리아가 각종 혜택을 누리는 사이 이 국내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습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측은 다이셀을 왜 특별 대우했는지 지금은 확인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그분들이 다 퇴장하셨는데 그리고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이셀이 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근거를 일본까지 가서 다 눈으로 확인하고 자료도 받았다는 주장. 가서 보고 안전하다는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적합보고서를 내신 건가요? 내주고 가서 확인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연 그럴까? 다이셀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보낸 일본 오사카 시찰 초대장입니다. 2012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기술 검토 적합 보고서가 나온 건 이보다 석 달 전인 2012년 2월 17일. 협회가 일본 시찰을 가기 일주일 전에는 이 검토서를 토대로 관할 경찰청이 허가증까지 이미 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가신 날짜가 5월 9일, 5월 9일인데 지금 이 적합 보고서를 내신 날짜는 언제인지 보셨죠? 잠깐 볼까요? 그러면 우리 경찰청 허가증이 나온 이후에 시찰을 가셨다고요. 그럴 텐데. 이 서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잠깐만, 제가 오래돼가지고. 돈은 다이셀 코리아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일정도 수상합니다. 공식 일정에는 3박 4일 동안 다이셀 하리마 본사 공장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와 오사카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안전관리 체계와 법령 또 제도를 소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비공식 일정을 보면 나흘 중 공장 시찰은 6시간뿐. 나머지는 관광과 회식들로 채워졌습니다. 첫째 날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날 첫날은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이틀을 더 이제 관광하다 오셨어요? 그렇게 하루 만에 그렇게 끝낼 수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억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게다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원이 다이셀 측에 대놓고 가족 여행을 요구했다는 다이셀 내부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다이셀 코리아의 한 직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원을 만난 뒤 작성한 메일 내용입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부과장의 개인적인 요청. 4박 5일간의
오사카 지역 가족 여행. 본인이 그동안 다이셀을 도와준 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함. 과장이 다이셀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음. 팀장에 대한 보상은 본인이 고민 후에 제시하겠음. 가족 일본 여행이면 팀장도 만족해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함. 이 내용을 보고받았던 당시 다이셀 코리아 임원 김모 씨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그냥 1차로 제시한 거고 2차는 이제 승인이 나면 1,500을 달라고 그랬어요. 현찰로? 예, 1,500. 그다음 사람이요? 예.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메일을 작성한 다이셀 직원을 만나 경위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전화를 자꾸 끊으세요?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거 문서만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선생님이 작성하신 건 맞아요? 네. 그 일본 측에 그 일본 다이셀을 도와주는 대가로 뭐 오사카 일본 여행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에 대해 다이셀 코리아는 스트레이트에 공문을 보내 확인 결과 가족 여행이나 현금 보상 등을 요구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요구했다는 협회 직원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아,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적 없으세요? 예. 그게 이제 언제 개인을 보내신 건지 모르겠지만. 야, 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경찰청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그 안전을 담보로 자기 입속을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 일본 여행 현찰 1,500만 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당장 수사할 사안입니다. 네, 근데 보셨다시피 관계자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근거 자료를 내밀었지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보통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뭐다? 강한 긍정. 네. 자, 원래 외국 기업 투자 유치라는 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국내 기업들한테 자극을 줘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보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순기능을 바라보고 이런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국내 기업은 역차별을 받았어요. 네, 같은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한화였는데요. 다이셀 코리아가 공장을 가동하고 바로 이듬해에 경쟁력 저하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냥 좀 거칠게 얘기하면 전범 기업을 들여와서 토종 기업이 하던 사업을 망하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다면 고용 창출은 제대로 했습니까? 취재 과정에서 만난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쉬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착취당하면서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이셀 코리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오래된 아사히글라스라는 유리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전범 기업 미쓰비시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최근에 노조 탄압 문제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당사자죠. 미쓰비시사의 회장 아들이 창업한 회사가 바로 이 아사히글라스입니다. 네. 특히 한국전쟁으로 엄청난 특수를 누리면서 급성장했는데요. 그렇죠. 네, 당시 조선 동란, 즉 한국전쟁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신이 보낸 태풍이며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일으켰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 회사군요. 그러니까. 네. 그로부터 52년 만인 2004년 다시 한국으로 진출했습니다. 특혜는 특혜대로 받고 노동 착취, 노동 탄압을 일삼아온 전범기업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아사히글라스 코리아. 해고 노동자들의 외침 사이로 출근길 차량들이 정문에서 모두 멈춰섭니다. 회사 경비원들이 회사로 들어가는 자동차를 세워 트렁크를 일일이 검사하는 것. 차는 뭐가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여시는 거예요? 그 내막은 여기에 있습니다. 2015년 3월 아사히글라스 코리아는 당시 노동조합을 만들려던 하청업체 직원을 갑자기 엉뚱한 공장으로 발령냈습니다. 거기에 뭐 납땜 하는 회사예요. 저는 여기서 물류 담당했던 사람인데 납땜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급하게 이제 계약을 맺고 저를 근로로 발령을 보내고 제 출근을 막아요. 차 씨는 직원 차 트렁크에 숨어 회사로 들어간 뒤 직원들에게 노조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또 노조 만드는 전날 제가 몰래 트렁크를 타고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다 모여 있는 데서 내일부터 노동조합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사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차 씨의 회사 출입을 확인했고 이후 5년째 아침마다 모든 직원들의 차량을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선행아침이 아닌가요?
상황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게 뭐 동의서를 따로 받으신 거예요? 서류상의 동의를 하진 않았는데 설명을 했고. 2004년 경북 구미에 들어온 아사히글라스 코리아는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자회사입니다. 입주 당시 토지 12만 평을 50년간 공짜로 임대받고 5년 동안 국세 면제, 15년 동안 지방세 감면 등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본 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사히글라스와 같은 기업이 더 나와야 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사히글라스사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단기 수익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1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본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사히글라스의 찬란한 실적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딴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어느 국내 기업보다 더 하면 더하지 뭐 나은 거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상여금이 조금 나오는 게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1년이 지나면서 오르니까 상여금이 깎여요. 아, 그러니까 총액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상여금을 깎으면서 이제 맞춰 들어가는 거죠. 주말 없이 일주일을 꼬박 일해도 들어오는 돈은 150만 원 남짓. 일과 상관없는 일로 모욕감을 주는 행동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실내화가 있잖아요. 안전하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고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냥 안전화를 신고 들어가서 소변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정규직이 본 거죠. 니 왜 화장실에 그거 신고 들어갔냐 하면서 조끼를 입고 일해라 이렇게. 실제로 군기잡기죠, 군기잡기. 정규직은 그렇게 해도 조끼를 안 입어요? 그렇죠. 정규직 조끼 자체가 없어요. 이런 부당행위에 맞서 2015년 5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글라스 코리아는 한 달 뒤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178명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선 이들을 감시하고 회사 출입을 막기 위해 경비 용역 100여 명을 고용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확인한 용역 비용 견적서를 보면 아사히글라스는 이 업체에만 보름 동안 2억 3천여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를 노조만 깨면 뭐 그 돈 아까운 거 없대요. 아사히글라스가 횡포에 가까운 방식으로 해고 노동자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아사히는 전범 기업, 노동조합 인정하라. 지난 6월 아사히글라스 코리아 공장 진입 도로에 새겨진 구호입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회사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도로에 레커로 쓴 겁니다. 그러자 아사히글라스 코리아 측은 글자를 지우는 대신 도로 전체를 갈아엎고 포장을 다시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해고 노동자 4명에게 5,200만 원을 물어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돈벌이도 없는 해고 노동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돈입니다. 그 도로 자체를 갈아엎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되려면은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습니다. 결코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학습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쪽에서는 또 회사 정문, 출입문이고 이런 고객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데이기 때문에 또 회사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 2년 전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 사측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해고자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지시했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이제 사측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저희는 그렇게 불법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법원 판결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존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판단을 좀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지난 23일 내려진 불법 파견에 대한 1심 판결은 노조원들의 승리. 해고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아사히글라스는 해고된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아사히는 다시 2심을 가겠죠. 대법까지 갈 거라고 예상도 해봅니다만 싸움이 되겠죠. 아니 징벌조끼에 트렁크 검사라고요? 일본에서는 노동자들 이렇게 대합니까? 지금이 식민시대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노동청 처분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재판으로 가고 재판에서 지면 또 2심으로 가고
자꾸 불복해서 소송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이트 단골 손님 김앤장이 등장합니다. 야, 정말 일관됩니다. 예? 미쓰비시의 신일철 죽음에 이 전범 기업만 변호하기로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취재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요구한 게 정규직이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으니 좀 인상해달라. 작업복이 너무 땀흡수가 안 되니 좀 교체를 해달라. 도시락 질을 개선해달라. 이 정도였습니다. 야, 요구들이 참 안타깝네요.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무법지대도 아니고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동청에 이어 법원도 불법이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1심 판결을 받기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이게 김앤장의 힘입니다. 이게 돈의 힘입니다. 지더라도 항소하고 계속해서 또 항소하고 시간을 끄는 거죠.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이 포기하고 그다음에 고사하도록 그냥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 김앤장의 전략입니다. 저는 이 사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범죄에 기여했던 전범 기업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막대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막대하는 이런 빌미가 되는 신호를 어찌 보면 우리가 던져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특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이제는 세워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유정 기자 계속 지켜보시고 추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김민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역대 최악의 무노동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20대 국회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장외 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어느덧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국정감사, 이거 정말 바쁠 때고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잖아요. 엄청 중요한 임무가 국정감사입니다. 국회의원한테는. 네. 그런데 이 무렵이면 덩달아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의원님들한테 상을 주는 단체며 기관들인데요. 일단 그 현장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들에게 한 시민단체가 상을 준다는 자리입니다. 중앙당에서는 지척을 뺏고 호명하겠습니다. 홍일표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황주홍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이종걸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신상진 의원님, 주광덕 의원님. 몇몇 의원들을 포함한 수상자들이 한데 모여 기념사진부터 찍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의원은 25명. 하지만 시상식장에 나타난 의원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님. 네, 우원식 의원님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10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에서는 이처럼 상을 주고받는 자리가 부쩍 눈에 띕니다. 의정대상, 헌정대상,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탑 리더스 대상 등 이름도 다양합니다. 한 번에 너댓 명부터 많게는 70명 가까운 의원들이 무더기로 상을 받기도 합니다. 정기국회 끝나고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그 상이 쏟아지는 시기 같아요. 국정감사 끝나고 주로 그런 상들이 국정감사 우수상, 최우수상 이런 상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국감 때만 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연중 수시로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2달 전 열린 어느 시상식. 네,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국회의원 김광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광수님, 국회의원 김규환님. 상 받는 사람이 많다 보니 무대에 오르는 순서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수상자 명단에 오른 의원은 무려 40명. 시상식을 주관한 모 케이블 방송사는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국회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회의원들 외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지역 농협조합장 등 40여 명도 비슷한 이름의 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중견 가수도 수상자에 끼어 있었습니다. 네, 2019 지방자치 발전 공헌대상 가수님 축하드립니다. 가수가 지방자치에 어떤 공헌을 했단 걸까? 일단 국회의원이 추천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뭐 장소도 현적 이런 거 아닌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구색 맞추려고 그냥 뭐 얘네들 상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방자치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 홍보대사도 아니고. 이 가수에게 상패를 건네는 사람은 시상식의 공동 주최자인 임종성 의원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에는 임 의원이 수상자로 호명돼 단상에 오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정대상 국회의원 임종성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종성 국회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의원 스스로 상을 만들어 받는 이른바 셀프 수상 논란까지 제기됩니다. 이 국회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는 대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대관은 이제 제 이름으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는 제가 했는데 상을 준다면서 시상식 장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해오면 거절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원님이 상을 받으셨다는 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좀 납득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그럴 수 있죠. 그걸 좀 신중해야지. 수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완전 그런 게 좀 넌센스거든 사실. 어찌됐든 상을 받은 건 의원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언론에 기사가 나오도록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실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도 뜨겁습니다. 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의정보고서, 각종 수상 실적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방불케 합니다. 5관왕쯤은 실적 축에도 못 낀다는 듯 16관왕에 24관왕까지 등장하더니 급기야 62관왕까지 탄생했습니다. 초선일수록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300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의원 사실 극소수고 잘 아시겠지만 그 외에 많은 의원들은 사각점을 굉장히 목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금배지들에게 쏟아지는 갖가지 상패와 상장.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일 열심히 했네. 이런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선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상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얼마나 과연 객관성을 갖고 평가를 해서 사심없이 상을 주냐. 스트레이트는 주요 포털 사이트와 각종 인물 정보, 뉴스 등을 검색해 현역 국회의원 297명의 수상 기록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상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의원은 단 22명뿐이었습니다. 20개가 넘는 의원이 12명, 30개 이상은 4명이었습니다. 네, 상 좋죠. 상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상 주는데 싫다 그럴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 기자는 좀 싫어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상 받고 싶어요. 무슨 상을 누가 왜 줬느냐가 중요한데 고성과 막말을 일삼던 의원들이 우수위원상을 받거나 셀프 수상 논란이 반복되는 걸 보면 고개가 절로 갸우뚱해집니다. 전 이분 생각은 합니다. 세월호 5주기 때 세월호 이제 그만 우려먹어라.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말한 정진석 의원님이 그날 오후에 상을 탔는데요. 품격 언어상 타셨어요. 품격 언어상. 근데 이렇게 시상하는 단체들이 진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네, 저희가 며칠 걸려서 일일이 다 세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시상한 단체가 저희가 헤아린 것만 200곳 가까이 됩니다. 200곳이요? 많기도 많네요. 상이 200개가 넘는다는, 200개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은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한 기관이 3개, 4개씩 상을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시민단체, 또 언론사나 언론단체가 많았는데요. 이름이 다 한 번쯤은 들어본 단체 같습니다. 네. 한국언론인연합회, 한국언론기자협회, 대한방송언론기자협회,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주로 한국, 대한, 기자, 방송 이런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익숙한 이름들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다릅니다. 틀립니다. 네. 20년 기자 생활했는데 저 모르는 단체들이에요, 여기.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대체 누가 무슨 기준으로 상을 주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6년 임기를 시작한 지 고작 서너 달이 지났을 무렵 한 비례대표 의원에게 공문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뭐 처음 보는 단체인데 국회 등원해서 국정감사를 하기도 전인데 벌써 그 의정 활동을 잘한 대상자로 선정되셨다. 아니 그래서 한 게 없거든요. 예, 법안 발의 한 건도 안 했고 이제 첫 해 국정감사가 들어가기도 직전인데 이렇다 할 실적을 낼 겨를도 없던 초선 의원에게
상부터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아무런 평가 기준도 없고 실적도 없이 상부터 주겠다는 이런 황당한 제안을 받고서 이건 아니다. 응하지 않겠다 해서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주겠다는 상을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 누가, 왜, 어떤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상을 주는 걸까?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시상식. 수상자는 75명, 현역 의원 4명 중 1명이 상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올해 2월 5.18 망언 파문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순예, 이종명 의원도 의정활동 성적이 우수하다며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두 의원은 당에서 징계를 받고 국회에도 제명 촉구안 등이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아쉽게도 윤리위에 제소된 것은 감점 조항이 있어도 막말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서 개량화 작업을 못했습니다. 이 단체는 매년 2차례 각 70명가량의 의원들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이 단체의 상을 한 번이라도 받은 의원은 전체의 60%인 180명. 상을 안 받은 의원보다 받은 의원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덧 20년 넘도록 시상이 계속되다 보니 이 단체의 상은 국회에서 최고의 권위마저 자랑합니다. 국정감사 끝나면 그 모든 언론 손가락 이런 걸 다 출력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얘기를 해요. A4 막 한쪽 박스 되는 걸 다 출력해갖고 간식 좀 사갖고 싸서 갖고 가죠. 아무도 어딘지도 못해요. 대장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 때문에 상을 못 받은 피해가 의원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 단체 측은 개별위원회 본회의 재석률과 상임 및 출석률, 법안 발의 건수 등 12가지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가린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이나 기준, 그리고 이 단체에 제기된 의혹들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제 시민단체를 포함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법인 두 곳이 이곳 수상이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예요? 제가 여쭤보기도 전에 화를 내시는 건 저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오신 생각이 불편하고 처음에 물으신 거랑 다른 거고 저는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단체 지금 사찰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찰하라고 하던가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정체불명의 다른 상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참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해갖고 평가를 해서 국회의원을 상향 평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자기네들이 주겠다고 한 내용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상 주는 그런 데들을 좀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에게 상을 주는 기관이나 단체 중엔 언론사로 등록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발행인 한 명이 매체 2곳의 이름으로 번갈아가며 매달 시상을 하는 어느 언론사. 매번 국회의원 67명과 함께 자치단체나 지방의회 관계자, 사업가들까지 이 언론사의 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상 횟수가 많은 이유와 수상자 선정 기준 등은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시상식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는? 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럼. 끝내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상단체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반응. 저희가 그러면은 뭐 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없나요? 요즘은 진짜 이런 전화 사람이 너무 귀찮게 하네요. 자체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추천받아가지고 한 4명 정도만 우리가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추천을 해요. 혹시 그 어느 시민단체 추천을 받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경실련 자료를 많이 인용해요. 경실련 자료를 인용해서 하신다고요? 네, 경실련 자료를 많이 본다고요. 야, 이 정도면은 상 안 받기가 정말 어렵겠는데요? 네, 의원실 취재하러 가면요. 박스에 상들과 메달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왜 받았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한 국회의원이 받은 상장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평가 우수 대상인데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소비자 평점이 우수해서 상을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요?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냉장고도 아니고 소비자 대상, 이 국회의원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 상? 아무 상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장 자체에 국회 로고를 넣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행사를 연다고 엄청 강조했고요. 장소,
즉 국회 헌정기념관 옆에 직인을 찍었습니다. 국회에서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군요. 네, 어느 단체가 주는지보다 국회에서 상을 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장소 대관하고 상패 제작하고 행사 진행하고 이거 돈 많이 드는 일 아닙니까? 왜 돈 써가면서 굳이 국회의원들한테 상을 주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국회의원과 시상기관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상을 남발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매년 10여 차례 국회에서 시상식을 여는 어느 언론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위에 배너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부안군위에는 올해 4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이 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광고를 싣기 일주일 전 부안군위의 의장은 국회의원 6명과 함께 이 언론사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연초에는 제가 없었고요. 네. 그렇다면 연초에 왜 광고 대상으로 선정이 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그거는 저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지난해 이 언론사의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준 전북 진안군위에 역시 광고가 실린 한 달 뒤 의장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뭐 의장님의 지시 같은 걸로 광고비가 집행된지 궁금해서요. 근데 그런 것은 조금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광고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좀 접촉하다가 시상하고 어떻게 딱 맞닥뜨려진 거죠. 국회의원과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1년에 여러 차례 시상식을 여는 또 다른 언론사 홈페이지. 심리상담센터와 학원의 광고가 발견됐는데 이 두 곳의 대표 모두 이 언론사의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상을 준 대가로 광고를 받고 있는 걸까? 조정동도 마찬가지고 시상식 자체는 김해면법을 해가지고 언론사 수익 사업이에요. 우리 같은 조그마한 언론사는 광고도 안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수익 사업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시상식을 통해서 광고 영업을 하시면 좀 뭐 괜찮은 수입이 나옵니까? 아니요, 예전엔 조금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힘들어요. 대관료 빼고 뭐 도미 빼고 뭐 빼면 남는 거 없어요. 요즘에는 세금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렇다면 상을 준다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닌 국회의원에게는 대체 왜 상을 주는 것일까? 국회의원님들께 같이 상을 드려서 뭔가 좀 상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 같은 것들은 있으셨나요, 혹시? 그런 건 좀 있죠.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상을 받으러 오니까 이제 다른 조정동이야 뭐 대기업들 광고주들이 많은 브랜드장 하고 막 그러면 2천만, 3천만 원씩 광고 받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영대 언론사는 뭐 광고도 안 들어오죠. 요즘 경기 안 좋고 또 중소기업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수상자로 내세워 상의 권위를 확보한 뒤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 대한 광고 영업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한 유권자 단체는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위원들에게 시상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것처럼 거짓 홍보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네 언론사 자체가 약간 객관적으로 좀 공정하고 튼튼하다 이런 이미지 각인도 어떻든 되는 거죠. 그리고 상을 받는 사람도 그게 국회의원이 됐건 공공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됐건 중요한 자기 이력이 되고 그게 이제 홍보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물리는 거죠. 상을 주는 단체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도 생깁니다. 다른 데서 주는 뭐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이나 이런 거 받으면 자기네 상은 못 주겠다, 못 준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상을 아예 딱 충상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의원실에 팩스를 보내서 시상식장에 오지 않으면 상을 안 준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오지 않으면 상장을 주지 않고 뭐 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예, 출석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뭐 저희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왜 그런다고 혹시 생각해 드시던가요? 기념사진에 몇 명의 의원이 박히느냐, 그 자리에 몇 명이 왔었느냐가 그 단체의 권위를 그 뒤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난립하는 각종 시상들. 문제는 이런 관행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 경향이 나쁘게 가게 되면 특정 의원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가짜뉴스를 뿌리는 루트가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더 건강한 공론장을 왜곡하는 구조가 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의회와 정치인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쉽게 개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국회가 뭘 하는지 시민들은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시민들은 정보를 필요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색 지대에서 내가 정보를 평가해 줄게라고 하는 평가 대리자의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시상들이 그런 기준으로서의 정보 제공 기능을 전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을 주는 거는 돈벌이 수단이고 상을 받는 거는 홍보 수단이란 얘기군요. 그렇죠. 취재 도중 만난 한 국회 보좌관은 국회가 마치 고등학교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4년 동안 쉬운 법안들 발의하고 상 받아가며 다음 선거를 위한 스펙 쌓기에 골몰하느라 정작 논쟁이 필요한 중요한 법안은 서로 언급조차 꺼린다는 겁니다. 아니 법안을 좀 통과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본회의는 열어서 좀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결국 어떤 의원이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의회가 직접 나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의 활동이라는 게 사실 보면은 회의와 말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전달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국회는 홈페이지를 보면은 수십 장 분량의 회의록, 편집 안 된 몇 시간 분량의 동영상들이 그냥 가공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찾아보기가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요. 연방의회가 의원별로 각종 정보를 제작하는데요. 게임이나 짧은 동영상 등 나이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영국의 경우는 매체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민간 소통 전문가를 뽑아서 국회가 직접 유권자들에게 의정활동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여러모로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 우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촛불과 탄핵, 그리고 일본의 도발 겪으면서 국민들의 시민의식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의 정치의식은 아직 몇십 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의 차이 언제 따라잡으실 겁니까?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Notice and maybe start to catch on.